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주도 아니죠. 이제 추석 연휴 지나고 그 지난주 이제 9월 한 27일 정도 이때 방송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했던 얘기가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하락하리라 봤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 얘기할 때 좀 나오겠지만 이게 깔짝 한 번 더 갈 수도 있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거의 반등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지고 이제 아마 크게 하락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또 이슈가 하나 나왔죠. 이게 팔레스타인하고 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마스랑 이제 이스라엘 이슈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 조금 이따 보지 말고 그냥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죠. 일단 인포맥스에 그냥 좀 타임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상상인 증권 리포트고요.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면서 일단 이 1차 중동전쟁이 이제 발발이 됩니다. 이스라엘 독립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 지금은 이제 5차라고까지 말하기까지는 애매하지만 이제 그런 지금 분쟁, 전쟁이 지금 발발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일단 알아야 될 건 이제 왜 이때 이스라엘 건국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1차 중동전쟁은 왜 났느냐가 중요한데 두 가지 선언에 의해서 사실 났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벨푸어 선언이 상당히 또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이 금융 역사에 사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굳이 설명하는 이유가 사실 이스라엘 건국이 금융에 왜 중요한지가 이 벨푸어 선언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맥마흔 선언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1915년, 이건 벨푸어는 17년인데 일단 먼저 이제 세계 1차 대전 중인 상황이어서 그때 이제 영국이 이 아랍인들한테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걸 지지하게로 이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팔레스타인인들한테 우리가 너희 독립 국가로 건설하는 거 나중에 도와줄게. 이제 이렇게 했던 약속이 이제 맥마흔 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벨푸어 선언이 또 두 번째로 있습니다. 2년 뒤죠. 2년 뒤 17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겠다라는 그런 서신을 보냅니다. 근데 이 서신을 누구한테 보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이 벨푸어, 영국 외무부 장관인 벨푸어가 로스차일드한테 보냅니다. 정확하게 윌터 로스차일드인데 윌터 로스차일드가 누구냐면 이 로스차일드를 건국한 그 사람의 손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은 왜 이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냐면 이 로스차일드 그 가문이 영국의 은행을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때 나폴레옹 전쟁 때 그때부터 해서 이 BOE 뱅크 오브 이제 잉글랜드가 이 사기업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쟁 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1차 세계대전 중이거든요. 세계 1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장 부유한 이제 갑부인 이제 로스차일드랑 이제 당연히 협상이 들어가겠죠. 너희가 이제 우리 국채 좀 사줘.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했을 때 얘기했던 게 이제 이 윌터 로스차일드가 가장 가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장 가부를 떠나서 그냥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지배하는 거나 다름없죠. 중앙은행이니까요. 그냥 시중은행이 아니라 KB, 국민은행, 그런 신한은행, 하나은행 수준이 아니라 한국은행을 먹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럼 우리 독립 도와주면은 유대인이거든요.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다 도와주면 다 군비 지원해줄게 라고 해서 이제 이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이 다 FOMC FOMC 회의를 개최하는 이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거기도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들고 있고요. 사실상 ECB 유럽 중앙은행도 그쪽 겁니다. BOE를 포함해서 과장도 아니고 사실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그런 가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문과 이번 그 전쟁과도 좀 상당히 연관성이 있고 너무 깊게 얘기하면은 너무나 긴 얘기여서 일단 오늘 서론은 여기까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다른 진도부터 나가도록 하죠.
뭐 전쟁하고 별개로 뭐 미국장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뭐 오늘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도 있고 하면서 뭐 삼성전자 한 2.7%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 올라가면서 오늘 코스피 한 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은 2.8%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일중 수급 같은 경우 보시면 뭐 코스피 기관이 한 6,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개인이 한 5,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한 6,3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뭐 거의 외국인하고 선물 수급은 계속 동행하면서 지수랑 갔었고요. 기관 한 1,8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9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기관이 한 300억 매수, 개인이 한 2,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뭐 수급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이제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S&P는 조금 감소하는 모습, 숏 포지션이 조금 감소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롱 포지션이 뭐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개인이 뭐 약 한 1.7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현물 외국인이 한 2.2조 정도 매도 중이고 그 다음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2.8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연초부터 봤을 때 외국인이 한 6월 정도까지 순매수 해오다가 쭉 지금 매도 추세인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선물도 누적적으로는 그런 추세로 보입니다. 2015년부터는 일단 뭐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뭐 당연히 수급은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반대 매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한 8월 중순이 고점으로부터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더욱더 개인 수급이 조금 더 강해 보인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보여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신용잔고는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도 여전히 높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절대적인 두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19.9조에서 18.8조로 거의 한 1조 1,000억 정도 좀 큰 규모로 감소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수급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장 증시가 계속 지금 맥을 못 쳤던 거는 뭐 반등은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좀 추세적으로는 빠지고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빠질 때까지 좀 맥을 못 쳤던 이유 중에는 이 실질금리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 BI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높아지지 않았죠, 생각보다. 근데 실질금리는 높아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QT 때문이고요. QT 때문인데 뭐 그냥 QT 얘기 먼저 하고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죠. 그럼 이게 QT 때문에 실질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뭐 QE는 그냥 양적 완화잖아요. 그냥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하는 거죠. 뭐 그냥 뭐 특별할 거 없는데 보시면은 그냥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 이제 그냥 뭐 시간 관계상 생략할까요? 뭐 크게 뭐 사실 해서 뭐 그냥 QE 같은 경우는 뭐 자산을 이제 뭐 연방준비은행이 됐든 뭐 BOJ가 됐든 뭐 ECB가 됐든 자산 매입을 하고 그만큼 이제 유동성을 은행에 공급을 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QE 때는 이제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지금은 QT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왜 실질금리가 높아지냐라고 하면은 공짜 돈이 사라져서 그래요. 실질금리가 높아진다는 의미가. 공짜 돈이 많을 때는 실질금리가 뭐 보시면은 뭐 마이너스까지 갔었거든요. 마이너스잖아요, 다. 이 구간들은 양적 완화 엄청 많이 하던 시절은 돈이 너무 많이나 남아 돌아가지고 그냥 그 돈의 가치가 뭐 거의 마이너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통화량을 줄이고 있잖아요. QT를 통해서 이제 퀀테이티브 타이트닝 해서 양적 완화를 안 하고 오히려 자산 축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고요. 뭐 지난주 대비해서 이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가 24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TGA가 한 13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이건 결국 재정정책이 지출이 됐다는 거죠. RRP가 좀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한 123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고, 그래서 뭐 토탈적으로 연준의 총 자산 같은 경우가 한 463억 달러 정도 아주 조금 큰 폭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 영향 때문에 뭐 좀 실질 금리가 튀는 거고요. 뭐 그런 영향 때문에도 이 유통 속도도 좀 높아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뭐 결국 재정 정책을 계속 하는 게 문제고요.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양적 완화, 그러니까 양적 긴축, 이렇게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갈 때 재정 정책도 긴축으로 가거나 적어도 그냥 중립적인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통화 정책은 긴축하는데 재정 정책은 지금 완화적으로 할까가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물가를 안 잡겠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왜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할까라고 하면은 결국 지금 뭐 친미 국가 vs 이제 그런 공산 국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뭐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이게 좀 약간 정치적인 게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냥 친미 국가와 이제 막 반미 국가라고 표현하는 게 뭐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나라들이 결국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 이제 대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제 그런 전쟁이 되는 상황에서 결국 중국은 저는 뭐 그냥 이미 사망은 했다고 보거든요. 이미 사실 이제 그냥 죽은 거를 아직까지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뭐 사실 이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화적인 정책을 뭐 안 풀고 싶어서 안 푸는 게 아니라 뭐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필 수가 없는 거죠. 피면 또 부작용도 더 많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뭐 이 통화 승수로 봐도 그렇죠. 가장 높은 게 안 좋은 건데 뭐 가장 높습니다. 뭐 이미 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가장 높을 때 IMF 때처럼 이미 뭐 지금 갔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사실 저는 이미 갔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뭐 더 보내기 위해서 통화 긴축을 하면서 중국 쪽에 그런 압박을 주죠.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중국도 높일 수밖에 없죠. 낮춤이니까 환해서 터지는 거죠. 위안화가. 일본도 그렇듯이. 일본은 좀 인위적인 게 있습니다만 중국은 계속 위안화가 문제가 될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정 정책을 푸는 거는 이제 본인들도 또 이제 그걸 버텨야 되잖아요. 통화 긴축을 하면 본인도 힘들단 말이죠. 미국이 이제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용인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좀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 지금 TGA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만큼 결국은 지준이 늘 거고요. 그 지준이 결국 써질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발생하는데, 그럼 그 상황에서 결국 또 다시 또 QT가 계속 되잖아요. 근데 QT가 되면은 결국 돈이 사라지는 거죠. 이 세상에 풀렸던 돈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좀 이 대출 같은 게 타이트가 되는 거고요. 금융 여건 레버리지 수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 결국은 돈이 없어지니까 뭐 시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뭐 돈이 받쳐왔던 세상이고요. 지금 장세 같은 경우가 뭐 우리나라 부동산이나 뭐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특히 부동산 쪽 PF나 이런 거 다 정부에서 막아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막아줄 수는 없을 겁니다. 뭐 당연히 PF, 브릿지 이런 건 이자가 18%인데 그게 그냥 잠깐 뭐 막아준다고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QT가 되면서 통화량이 감소하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뭐 그게 뭐 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떨어질 거고, 통화량 자체도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약 한 20%가 적정한데 지금 뭐 30 몇 %고, 이거는 통화량 대비를 봐도 그렇고 연준 총자산 대비로 봐도 그렇고 이 M2 대비로 봐도 그렇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까지 돌아올 양적 완화를 안 했던 그 순간까지 돌아갈 거면 여기까지 가야 되고, 적정까지만 가도 여기까지 내려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위기가 와도, 그러니까 뭔가
저는 무너질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 됐을 때 통화정책을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금리는 뭐 높여놨으니까 좀 내릴 수 있어도 금리를 내리면 어차피 또 다시 통화 승수가 높아질 거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통화량도 너무 많아서 오히려 줄여야 되는 상황. 문제가 여러 가지로 가중된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같은 거 기술적 분석으로 살펴보기 전에 일단 부동산 쪽도 보시면은 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네, 다시 이제 실질 미국 주택 가격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주택 가격이고요. 뭐 상당히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보다 더 높아 보이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미국 쪽 상업용 부동산 이제 코어랑 이제 전체를 봐도 레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사실 버블이 꼈을 때랑 큰 차이는 안 나는 그런 수준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게 PIR에도 나타나고 미국이랑 영국은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PIR인 걸 보실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사실.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덜 올랐다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어차피 다 빠지니까 뭐 개인적으로 다 빠질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좀 낙폭 자체의 크기가 우리가 미국보다는 좀 덜 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매크로 쪽 오늘 다 지표가 이렇게 넘어가 있는데 보시면 마이쌤 제조업하고 오랜만에 보여드리는데 비주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제조업은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 수출액 전년동 기비도 조금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최근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것 같고요. 뭐 나머지는 뭐 설명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비제조업도 뭐 약간 추세 자체는 좀 반등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증시 같은 경우가 그냥 S&P로 보면은 뭐 장기 추세는 뭐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그냥 아주 긴 파동이 여기서 끝이 나고 A, B, C로 빠진 다음에 그냥 1, 2, 1, 2, 3, 4, 5, 3, 그 다음에 여기가 트라이앵글로 4파, 그 다음에 여기 5파까지 올라가서 큰 한 파동의 끝이 나고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내려가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A파까지 내려왔던 것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뭐 더 명확합니다.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1, A, B, C로 이제 2,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3, 그 다음 A, B, C로 4, 그 다음 여기가 1, 2, 3, 4, 5로 5 해서 큰 A가 나오고 여기가 A, B, C로 A, 그 다음에 A, B, C로 B, 그 다음 1, 2, 3, 4, 5로 C가 되면서 큰 B까지 나왔다고 봅니다. 뭐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게 아주 작은 1일 것 같고요. C의 1 안에 1, 그 다음에 이게 C의 1 안에 2, 그 다음에 이게 C의 1 안에 3의 아주 작은 1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1이고 2고 3, 4, 5가 아마 1의 3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의 3, 이게 1이잖아요. C의 1의 1이고 이게 C의 1의 2고 C의 1의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앞에. 1의 1의 3. 아무튼 그냥 뭐 조금 확대해서 보는 게 더 편하시긴 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얘가 그냥 1이고 작은 1, 그러니까 1의 1이고 작은 1이고, 그러니까 작은 1이라고 생각하죠. 동그라미 1이고 이게 동그라미 2도 아니에요, 사실. 동그라미 2는 되겠구나. 동그라미 2고 이게 아마 동그라미 3의 1인 거죠.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이게 3이 끝나고 큰 3이 그 다음에 4, 5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하나의 1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결국 얘도 ABC로 이루어져야 될 건데 이게 여기가 더 낫다는 말이죠. 여기보다 보면은
얘보다 얘가 더 낫다는 말이죠. 근데 나스닥은 얘가 더 낮아요. 근데 S&P 기준이 조금 더 맞을 때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둘 중 하나 뭐 뚫린 게 있으면은 뭐 그게 맞으니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럼 이게 1, 2, 3, 4, 5일 텐데, 그래서 아마 이게 그냥 저는 1, 2, 3, 4 무조건 1, 2, 3, 4, 5니까, 이 C는 무조건 1, 2, 3, 4, 5니까 이게 1, 2, 3, 뭐 4가 뭐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4였다가 그냥 이게 5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1, 2, 3, 4, 5 이후에 이제 C의 3으로 그럼 강력하게 빠지겠죠. 뭐 그럴 가능성이 뭐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름대 좀 걸려 있긴 한데, 뭐 근데 그냥 바로 빠질 수도 있고요. 뭐 나스닥만 봤을 때는 뭐가 됐든 간에 아주 짧은 반등 이후에 하락이든 바로 하락이든 일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게 그냥 A, B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그럼 이게 그냥 1, 2, 3, 4, 5로 좀 읽힌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러니까 S&P는 여기가 바닥이었던 건데 이게 B라고 보여주는 게 A, B, C로.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초단기야 뭐 사실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그냥 이게 한 번 요 정도 뺐다가 이렇게 더 남아 있을지 아니면 그냥 바로 이게 꽂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가 됐든 뭐 단기 반등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때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똑같습니다. 그냥 뭐 똑같이 이제 1, 2, 그냥 3에 1, 3에 2, 3에 3인데, 우리가 추석 때문에 좀 일수가 작아요. 이게 일수가 여기는 이제 11일 빠졌는데 지금 반등한 게 딱 4일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수가 좀 작은 측면이 있어서 이게 하루 더 가야 되네요. 이게 그럼 12일이고 하락이 보시면은 하락이 결국 그냥 뭐 하루 여기 뭐 넘겼다고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그냥 하락이, 아이고 그냥 다시 지우고 하죠. 그러니까 하락이 그냥 12일이고 여기가 저점이니까 상승이 딱 3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한 20 몇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반등하는 게 맞지 않을까? 코스피는 뭐 그렇게도 보여지는데, 이게 기간과 레벨이 뭐 꼭 맞냐 했을 때 매우 맞을 확률이 높지만 뭐 100%는 또 아니어가지고, 이게 그냥 이제 A, B, C로 해서 그냥 A, B, C 끝이라고 보여질지, 아니면 이게 A, B, C여서 큰 A고 B가 나오고 C가 나올지는 뭐 솔직히 가봐야 알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 근데 뭐가 됐든 결국은 빠지는데, 경로가 이제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바로 꽂느냐, 뭐 그냥 그 차이 정도 남았다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코스닥을 봤을 때는 200일에서 결국 걸리긴 했죠, 지금. 근데 여기서 반등폭이 내려간 거에 비해서는 너무 작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좀 올라갈 확률이 사실 뭐 더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거품이 있다고 쳐도 너무 반등이 이렇게 작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기관과 레벨이 조금 반등하는 시기가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있을 수밖에 없겠다. 뭐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V코스피, 뭐 여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뭐 움직임이 지금 보시면은 뭐 잘 빠지고 있죠. 전반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중인데 그냥 기술적 정도 반등이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뭐 V코스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왔죠. 지금 레벨 자체가 상당히. 그래서 한번 뭐 이렇게 좀 빠졌다가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그래서 증시가 한번 올라갔다가 빠질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는 거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미국 조금 더 빨리 온 측면은 있죠. 레벨도 그렇고. 미국은 레벨이 다 찼거든요. 기간도 찼고. 아까처럼 보시면은 미국은 뭐 18일 빠지고 뭐 사실 10일 올랐으면 레벨도 건 50% 넘겼고, 그러니까 기간도 레벨도 많이 채웠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건 뭐 미국 따라갈지 우리 독자적인 행진을 할지 이제 뭐 그 차이다. 근데 뭐 굳이 위험하게 미국 빠지는데 뭐 같이 그렇게 뭐 롱 포지션을 할 정도는 지금은 아니다. 좀 청산을 해야 될 때다
라고는 보여지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기술적 반등 요 정도 나왔고, 결국 아주 단기 반등 정도 나온 후든 바로든 곧 빠질 것 같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니케이도 뭐 똑같이 기준선까지는 와 있는 상태고, 언제든 다시 한번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로스톡스도 마찬가지고요. 뭐 항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술적 반등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도 여기 뭐 주체적으로 빠지고 있긴 한데, 그냥 뭐 지지부진하게 뭐 추세가 더 안 좋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 고점 찍고 조금 추세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달러 원도 마찬가지죠. WT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스라엘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지금 급반등을 보이고 있지는 못한 모습이고요. 좀 확전이 돼야 되겠죠. 뭐 급반등이 나오려면 사실 뭐 이란이든 뭐 어디든 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레바논 쪽에서는 많이 끼고 있는데, 이제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뭐 시리아도 그렇고 뭐 이집트도 그렇고 뭐 가장 결국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야 뭐 이란이긴 하니까요. 이제 거기가 이제 끼냐 마냐가 뭐 가장 크겠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지금 원유 증산하는 거 이란 쪽 이제 뭐 그쪽하고 뭐 그런 게 영향이 제일 클 텐데, 뭐 사실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사실 바로 예측을 할 수 있는 뭐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 반등 정도 지금 나왔다라고 보여주고, 뭐 국고채 10년물도 여기 넘었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추세적으로 조금 더 빠질 확률이 높지 않나. 이제 미국 쪽도 이제 기준선에 되어 있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 지표로 보면은 일단 뭐 레이팅 봤을 때는 일단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는 명확하고요. 근데 추세가 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도 맞죠. 지금 다 RSI 70 넘어갔다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쪽도 조금 중립적으로 변했고,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고 있는 추세 여전하고요. WTI도 뭐 약간 좀 중립으로 변하는데 아직은 내려오고 있는 추세는 맞고, 삼전도 아직 내려오고 있는 추세 맞고, 애플과 맞소가 좀 약간 중립적인 그런 추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둘 다 쳤거든요. 50이든 200이든 치고 나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추세여서 뭐 추세적으로 좀 더 빠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국고채 10년도 마찬가지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볼린저를 여기도 치고 여기도 넘었다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 다 뭐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 좀 금리는 좀 빠질 수도 있겠다 단기적으로, 뭐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달러 원도 둘 다 쳤죠. 볼린저를 50을 쳤고 200도 치고, 그래서 뭐 내려오고 있다. 뭐 금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하단을 쳤네요. 하단을 쳤다. 하단을 치고 반등하고 있는 모습 단기적으로 뭐 그렇게 보여주고, 뭐 WTI 같은 경우에도 상단을 치고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모이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 그냥 중립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뭐 볼린저로 봤을 때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로 봤을 때 그냥 좀 중립적입니다. 사실 이걸로 데이터를 좀 알기에는 그냥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뭐 나스닥이든 S&P든 둘 다 뭐 그냥 거의 한 중립적인 수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렇고요.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하락 추세에 지금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추세를 점수화 시켰을 때 나스닥은 조금 내려갔고, S&P는 조금 아직 더 빠지고 있는 추세고, 이제 코스피나 이제 코스닥은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추세에 더 가까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스닥 120분봉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벌어져 있고, 그래서 뭐 슬슬 단기 고점이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이제 그 고점 거의 근처다라고는 보여집니다. 120분봉 이제 선물로 봐도 그렇고, 여긴 모여 있고 여긴 벌어져 있고 뭐 거의 고점 근처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일봉상으로는 뭐 그냥 아직까지는 조금 뭐 중립적인 그런 스탠스다. 그냥
일봉은 약간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S&P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추세가 정해져 있진 않다. 이게 그러니까 딱 알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뭐 30분 봉으로 봤을 때 코스피는 이 정도면 이제 또 다시 조금 내려갈 수도 있겠다. 30분 봉으로는. 근데 이제 내려갔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느냐, 이제 쭉쭉 빠지느냐, 이제 뭐 그 정도라고 보여주고요. 60분 봉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기만 하고 설명 넘어가도록 하고, 120분 봉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 추세가 좀 클리어하진 않죠.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올라간다라고 명확한데 지금 약간 좀 애매해진 상황이긴 합니다. 약간 조금 애매한 타임이고요. 좀 이럴 땐 지켜봐야 되는 타이밍이고,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롱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도 롱 포지션, 여기도 롱 포지션, 여기 좀 애매한. 근데 롱 3개, 애매 하나 정도니까 추세적으로 한 번 정도는 좀 더 가는 게 맞지 않나? 이제 레벨 상으로는 기간도 그렇고 레벨도 그렇고 너무 반등이 좀 짧았었어 가지고요. 뭐 그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 같은 경우도 뭐 아직은 좀 애매해요. 일봉상으로는 추세 자체가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반등할 상황, 이 모습은 벌어져 있다가 이렇게 모이는 거. 그럼 즉 이제 주가는 이렇게 반등하는, 좀 코스닥은 오히려 좀 반등의 모양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추세적으로 레벨도 그렇고 기간도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집니다.